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플라톤이 예술에 대해서,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나. 막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플라톤과 니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월터 카우프만 60년대쯤으로 기억합니다. 니체 연구 이후에, 니체는 파시즘, 독일 파시즘과는 상관이 없다. 그 이후부터 이제 플라톤과 니체에 대한 비판적 관계 또는 넘어서서 공감대. 과연 니체가 플라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술에 관계된 부분이죠. 니체는 초기 작품인 비극의 탄생 16절에서 비극은 음악 정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 정신이 사라지면 비극은 죽는다. 그러니까 비극과 음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유형을 중요하게 봤고, 그 디오니소스적인 유형에서 이제 음악을 살려낸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아폴론적인 유형에 대립시켰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아폴로는 이성과 합리성의 철학을 대변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쪽으로 이제 서로 구분되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니체의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유형이나 아폴론적인 유형이 하나의 심리학적인 유형이지, 실제로 그 역사나 사회,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신화와 역사가 접합되어 있었던 그 역사사회학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이 비판적인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의 비판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와 근대의 문화 세계가,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애굽에 다시 말하면 중기 플라톤주의가 이제 융성했던, 그리고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와 이제 신플라톤주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근대의 문화 세계로 들어왔고, 여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론적이며 변증론적인 인간이에 꽉 붙들려 있어가지고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차원, 그 비합리성적인 디오니스토적인 이런 그 타입,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시대의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이제 필요하다. 어쨌든 뭐 이제 루터는 역사나 사회학자라기보다는 이제 심리학적인, 문화심리학적인 그 분석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니체에 대한 문제가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이 시와 멜로디와 춤을 하나로 결합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앤더슨의 이제 비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음악은 시와 멜로디와 춤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던 거지,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런 음악 하나 가지고 비극이 탄생된 건 아니다. 음악은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신이었던 무사히의 선물이고, 음악은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제의와 교육과 오락에 전반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었다. 음악의 이른바 총체성,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음악은 사적이거나 뭐 공적인 영역이거나 모든 곳에 이제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디오니소스적인 또는 뭐 어떤 아폴론적인 이런 식의 유형으로는 충분한 아테네 도시국가의 음악과 예술과 문학과 철학의 상호 관련성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연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는 독창이나 합창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미리 연습들을 하죠. 그 방식에서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되고, 춤과 더불어서 악기가 같이 연주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노래는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이제 다시 말하면 음악이 가지고 있었다. 음악은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 자체가 노래화가 된다. 이렇게 중요하고, 신학에서도 나중에 루터 같은 경우는 비바 복스 에반겔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이 아니라 노래로 불려져야 한다. 뭐 이런 음악적 차원이 신학에서도 뭐 루터 이후에 쭉 막
뭐 칼바르트랄지 또는 뭐 이후 마쿠바시랄지 이제 음악적 차원, 미학적 차원.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중요한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음악의 형식과 성격을 그 당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의 그런 음악의 형식과 성격을 재구성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니체처럼 비극과 음악을 단순히 디오니소스적인 유형으로 재단하기도 어렵다. 이런 게 오늘날 이제 중요한 연구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기원전 5세기, 4세기 아테네는 정치와 예술과 학문 그리고 철학이 뭐 융성을 했고 오늘날 서구 문화의 또는 문명의 주춧돌이 되고 뭐 모든 민주주의랄지 어떤 뭐 예술이랄지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쪽 또 신플라톤주의 뭐 이쪽을 뭐 언급하지 않고는 전혀 뭐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문명의 원료로 이제 봅니다. 플라톤은 이제 국가와 법률에서 음악에 대한 중요한 반성을 남깁니다. 특별히 그 법률 2권에서 음악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도시국가 전체에 스며들 수 있는 음악 교육의 중요성이 뭔가. 플라톤은 음악이라고 하는 건 멜로디와 시와 춤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오히려 그 당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음악의 종합성, 어떤 인테그리티, 종합적인 어떤 그 통전적인 음악의 성격을 이제 보았고, 그 시와 노래가 없는 개별악기 연주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면에 스며들고 사유와 도덕적인 행동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음악을 이제 우리가 이 도시 국가에서 이제 보급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도 거기에 있고, 이 적절한 음악이 아이들의 영혼에 쾌락의 감정과 소통을 로부터 잘못된 그런 쾌락의 감정이랄지 이런 소통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성인들에게 주는 기쁨과 또 제대로 된 고통에 대한 이해를 이제 느끼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플라톤은 상당히 음악을 이제 앰비발런트 양가적으로 보죠.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 음악의 다양한 유형을 플라톤은 덕목과 교육에서 참 중요하다. 음악 교육이. 그리고 음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듣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주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도시국가의 전체적인 삶 속에 공공선이랄지 전체의 사적이고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은 신중한 거고 일종의 법률과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적이며 시민 종교랄지 시민 국가의 어떤 제의적인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체육이 몸에 유익한 것처럼 이제 음악은 영혼을 함양하는데 아주 그 유익을 준다. 흔히 국가론 뭐 10장에 섭니까? 뭐 시인에 대한 추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시 뭐 돈벌이나 저질 시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소피스트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권력이나 이 돈벌이의 이제 그런 저질 시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호모는 상당히 존중하죠. 그러나 이제 호메로스의 약점을 비판한 거는 솔론과는 달리 이 호메로스는 실제적인 전쟁에 대한 관여한 경험도 없고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데 그게 과연 솔론하고 호메로스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에서는 호메로스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솔론의 경제개혁이랄지 솔론의 실제적인 사회개혁을 더 높게 이제 평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음악적 존재론이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어거스틴의 이 음악적 존재론이 플라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는 그 시대의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좀 됩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플라톤과 니체의 비판 사이에서 어거스틴의 음악적 존재론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물론 어거스틴은 회심 이전부터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 사이에 이제 음악적 존재론, 음악에 대해서 그걸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의 음악론을 읽어보면 리듬의 원리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 다양한 그 리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리듬 원리예요. 그러니까 운율과 강세와 정지와 뭐 또 이제 진행과 빠르기와 이 모든 것들이
리듬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그 사이에서 공명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리듬 원리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청각의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은 이성이 아니다. 자연적인 능력이고 감각이고, 청각에 다시 말하면 즐거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어거스틴을 뭐 단순히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 플라톤주의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또는 철학을 거의 뭐 그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고백록에서도 인간은 감각적 존재다. 이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죠. 감각을 통해서 욕망이 충족이 되고 또 이성을 떠난 어떤 새로운 차원이 이제 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음악을 규정하는 문법은 리듬 원리와 공명 그리고 조화에 있다. 그리고 감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영혼에 같이 속하지만 이성의 역할은 리듬의 원리와 음의 높낮이 그리고 장단의 조화에 맞는 이제 소리 규칙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그 자유와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창조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거스틴의 음악적 존재로는 플라톤의 음악 교육론을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거스틴의 그 뮤직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 최근에 새롭게 발견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우리가 플라톤의 음악과 연결을 지어서 논의해 본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어쨌든 신학 안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 그러나 칼 바르트가 이제 음악의 차원을 창조의 신학에 이제 부여를 합니다. 재미있는 말을 했죠. 바르트가 천국에 가면은 모차르트를 맨 처음 만나겠고,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세 번째가 루터 칼빈, 그리고 슐라이르마하. 여기에 보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슐라이르마하, 이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트 신학은 거의 이해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어거스틴과 루터나 칼빈이야 뭐 종교개혁의 전통이니까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모차르트와 함께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슐라이르마하 굉장히 중요한 칼바르트 신학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굉장한 그 차원을 이제 말합니다. 바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삶의 고통과 기쁨, 어두운 구름과 햇빛, 눈물과 웃음, 이 삶의 실제적인 차원이 모차르트 음악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차르트의 음악 신학은 창조의 기쁨에 기초한다. 어떤 면에서 이제 어거스틴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죠. 신학적인 의미에서 신종론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다도 좀 신학화를 시켜 나가는데, 뭐 심지어 이제 모차르트는 바르트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비다. 하나님 나라의 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칼바르트 교의교약 사회 3권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 삐뚤의 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유비를 통해서 창조, 문화, 타종교 이런 모든 걸 다 개방을 시키죠. 그 개방을 시키는데 이제 바르트는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비다. 여기서 진정한 창조와 자유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연주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를 연주할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모차르트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모차르트가 중요한 것은 1756년, 1791년은 이 리스본 대지진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공격을 당할 때죠.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냐? 어떻게 리스본 대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저렇게 무력할 수 있느냐? 이 철학에서는 신종론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죠. 라이프니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창조에 저런 악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제 발트는 1788년도에 그 모차르트의 심포니 G 마이너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고 오히려 어떤 신학자들보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신종론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봤어요.
모차르트의 그 음악 속에는 기쁨은 슬픔을 넘어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해소하진 않는다. 여기에 이 자유의 신비가 있다. 칼바르트가 미국에 왔을 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하고 이제 만난 그 사진입니다만 사실 이 바르티의 음악적 차원, 어거스틴과 바르티의 음악적 차원을 재즈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블랙 신학자들, 특별히 이제 칼바르트와 제임스 컨 그리고 그 음악의 차원에서 재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흑인 신학자들 아마 지금 하버드 대학 연구 교수로 계시는 뭐 제 친구기도 하고 뭐 저의 제자기도 합니다만 레이카 교수가 최근에 1, 2, 3권에 아주 중요한 음악적 차원, 미학적 차원에서 칼바르트를 흑인 신학, 재즈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뭐 아주 그 좋은 책을 뭐 썼고 뭐 저도 아주 좋은 추천서를 뭐 이제 써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플라톤으로 온다면 이 플라톤은 이제 아름다움은 광채를 가지고 있다.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예술품에서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안에 임재한다. 그러니까 이 미의 이데아에 대한 인간의 반성을 통해서 경험된다. 이런 면은 상당히 현상학적이에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인간의 반성인 노에시스를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경험은 유비론적인 참여를 갖는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유비론적으로. 그러니까 미의 형상 자체가, 미의 진리 자체가 실제적인 나의 존재를 구성하고 내 삶을 변혁하지만 내 삶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죠. 좀 하이데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 방향을 갖습니다. 이 필레부스 51절에 보면 이 플라톤은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제 정의하는데 하나는 개별 예술품의 이 조화로움이 예술품의 조화로움 속에 이게 선함을 추구, 도덕적 선함을 추구하느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미가 선함을 추구하면서 알레테이아 드러나느냐. 두 번째는 미의 형상 자체, 미의 진리 자체가 파루지아, 임재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측면. 이제 이 미의 형상이 파루시아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도덕적 선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진리는 인간의 존재론으로 다 해소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하이데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알레테이아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고 아마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뭐 형이상학이다라고 비판을 하겠죠. 어쨌든 미의 이데아는 초월의 실제에 속하지만 이 경험의 유비론적인 차원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 형상의 세계가 진리로 체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남김없이 내 존재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열려져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해서 유비론적으로 경험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비가 과연 나의 언어로 전부 다 남김없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어거스틴 이후에 신학 안에서도 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언어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제 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 한스게오 가다모는 하이데거의 제자인데 재미있는 평가를 해요. 미 자체는 스스로 드러난다. 이런 미의 파루시아는 존재론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가다모에게는 존재론적인 기능을 갖지 이 플라톤에게는 존재론적인 기능과 더불어 인식론적인 기능을 갖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형상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매개하는 것은 미의 존재론적인 차원, 즉 알레테이아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아름다움의 신뢰들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개별적인 신뢰들이 있겠죠. 장미꽃이 아름답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은 이 미의 이데아에 대한 참여, 메테식스라고 하는 이거 플라톤의 용어죠. 이데아에 대해서 참여와 관심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 이런 면에서 보면 가다마는 이 칸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혹독하게 비판하지만 이 플라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열려져 있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다모는 플라톤의 파루시아 현상학의 중심이다. 그 진리와 방법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다모는 현상학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으로 가고 이 진리의 드러남 속에서 유비론적인 차원을 간과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가다모를 향한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진리가 과연 남김없이 알레테이아로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그 스스로 드러나는 진리는 무언가?
물론 이제 가다모는 이런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모방, 미메시스, 플롯 구성, 줄거리 구성, 모방,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비극에서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양사로서 미치는 놀이 자체가 미치는 영향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플라톤의 한계를 이제 넘어가는 다른 방향을 이제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플라톤의 파루시아 현상학은 오늘날의 삶에서 체험되는 진리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다. 일종의 이런 카이로스적인 계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예, 파루시아 현상학은 나의 인식의 여정의 토대가 되고 나의 존재와 삶을 변형시키지만 미래를 향해서 열어놓은 채 이제 가게 된다. 이런 면에서 플라톤은 이원론자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적 이해나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 이 형상계와 이 부단한 관계와 친교를 이제 함축하고 있다. 이런 개념과 또는 미학적 경험을 통해서 세계는 형상계의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유기론적인 참여의 현상학을 지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후설적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관계론적인 인식론은 예술 작품의 미메시스나 플롯의 어떤 줄거리 구성을 넘어서서 이 미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이제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변증법적 이성과 언어의 개념은 진리에 공명할 수 있다 또는 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됩니다. 관계론적인 존재 사유. 플라톤에게서 이런 측면이 강하죠. 왜 형상의 세계가 보편적인 개념과 합리적인 이해를 단순히 모사품이나 모방적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나가게 하는가? 그것은 이제 플라톤이 규정하는 영혼이죠. 영혼은 신적 성격을 갖잖아요. 불멸하는 신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의 영원한 성격은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관계론적인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거죠. 영혼은 데모르고스가 몸 안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선재했고, 영혼은 지성과 감성과 몸의 욕구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에로스 철학이죠. 에로스는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 향연에서 이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면서 아주 그냥 보통 다른 대화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압도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디오티마 앞에 아주 거의 무릎 꿇고 배우는 정도의 소크라테스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가정에서의 그 에로스, 사회와 문화적인 삶에서 이 불멸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등장하는데, 인간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데아에 대한 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를 향한 바텀업, 밑에서부터 형상의 세계를 진행하는 그런 측면을 에로스적인 차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는 진리가 출현하는 어떤 유비론적으로 참여하는 파루시아의 이제 현상학이 있고, 그래서 유비론적으로 참여하지만 진리는 열려져 있는 거고, 다른 한편 에로스를 통해서 욕구적 존재는 언제든지 이 사랑의 이데아에 관계한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 관계론적 존재 사유라고 말하는데, 최근 플라톤 연구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쪽 예술 철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저술들이 나오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욕망 존재와 파레시아. 이 플라톤의 에로스적 존재로는 특히 이제 푸코에게는 알키비아데스를 새롭게 분석하고 이 근대의 데카르트적인 계기를 넘어서서 이 삶의 배려, 자기의 배려, 그리고 영성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면에서 푸코가 성의 역사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철학적 배경을 그가 죽기 전에 그 꼴라즈 드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제 그 강연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보면 푸코는 니체의 계보학, 제가 볼 때 니체는 단순한 심리학자라기보다는 푸코에 의해서 아주 탁월한 역사사회학적으로 이제 재해석이 됐어요. 그 계보학을. 이런 니체의 계보학과 플라톤의 에로스적인 철학을 역사사회학을 위해서 아주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해준 그런 면에서 이제 푸코는 여전히 베버, 에른스트 트웰치와 함께 오늘날 역사사회학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사상가로 남습니다. 푸코는 재미있는 게 파루시아가 아니고요. 파레시아는 진리를 말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라.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담론이었다. 모두가 다 진리를 말하진 않지만 민주주의는 파레시아가 없이는 구성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정말로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는 파레시아가 있다면 뭐 그런 분들은 추방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존중이 돼야 되고 예술 교육에서 더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파레시아는 민중송동가들의 아첨이나 권력 지배와는 다르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파레시아의 역사적 신뢰를 이제 404년도에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몰 용사에 대한 그 추도사에서 이제 그 푸코는 역사적 신뢰를 끄집어내는데 이 투기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이제 수록이 된 내용이기도 하죠.